1944년 초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심각한 패배를 겪고 있었다. 소련군은 마침내 레닌그라드 포위를 해제하고 독일군을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쪽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이 전선 지역에는 대부분의 비독일계 무장친위대 와펜-SS 자원병 사단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외국인 자원병들은 나르바에서 붉은 군대와 맞서 싸웠고 서사적인 방어전을 통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소련의 징역을 6개월 동안 저지해냈다. 레닌그라드 포위는 1944년 1월 27일 마침내 해제되었고 그때까지 소련군은 나치 방어선을 돌파하고 히틀러의 군대를 소련 영토 밖으로 밀어냈다. 1월 내내 독일군은 가차없이 서쪽으로 밀렸고 그달 말에는 붉은 군대가 옛 도시 나르바에 위치한 독일군 방어선에 접근하고 있었다. 나르바는 나치 신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3세기 이곳에서 튜튼 기사단이 동방 부족들과 전투를 벌인 바 있으며 또한 1919년 에스토니아 독립전쟁 당시에는 볼셰비키군이 여러 차례 격퇴당한 장소이기도 했다. 이 과거를 상기시키기 위해 노르란드 사단의 전차 대대는 수세기 전 나르바를 방어한 튜튼 기사단의 대수도원장의 이름을 부여받았다. 나르바 지협은 북쪽의 핀란드만과 남쪽의 페이푸스호 사이에 위치하여 나치와 소련 양측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지점은 방어에 매우 적합한 위치였으며 핀란드만을 통해 발트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기도 했다. 나치가 이 지역을 유지한다면 독일 북부에서 해상으로 병력을 보다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고 이는 소련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반면 소련 입장에서는 에스토니아 작전의 성공이 탈린까지 해안선을 따라 방해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독일 북부군 집단 에이렉루페 노르들 포위 위협 속에서 에스토니아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2월 22일 스탈린은 나르바 방어선을 돌파하고 파르누 도시를 기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에스토니아 내 독일군을 섬멸하고 두 개의 군대를 에스토니아 남동부로 징역시켜 라트비아를 통해 계속 전진하며 동프로이센과 중앙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날 소련은 핀란드의 평화 조건을 제시했으며 핀란드 정부가 소련의 공격을 피하고자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탈린은 핀란드가 평화 협상에 머물게 하려면 에스토니아 전쟁을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핀란드를 압박하기 위해 스탈린은 에스토니아를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 소련의 공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독일 SS 제3기갑군단은 마지막 예비군을 투입했고 비티노에서 클로피치까지 이어지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한편 레닌그라드 주변의 격렬한 전투로 인해 독일 육군 부대들은 큰 피해를 입고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전선 남부에서 독일 육군과 무장친위대의 협동작전은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비티노의 무장친위대 부대는 적의 공격을 견뎌냈지만 소련군은 도시 북쪽과 남쪽에서 돌파에 성공했다. 결국 SS 부대들은 포위를 피하기 위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차례 붉은 군대는 독일군이 완전히 퇴각 중이라 생각하고 방심했다가 갑자기 나타난 SS 기갑부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지적 성공은 전체적인 전략 상황을 바꾸지 못했고 1월 26일 독일군은 에스토니아로 대규모 후퇴를 시작했다. 소련군은 이를 추격했고 에스토니아와 소련 국경 근처의 나르바까지 도달했다. 소련은 매우 강력한 공세를 펼쳤고 나르바 동쪽에 배치된 무장친위대의 방어 거점들이 하나둘 무너졌다. 2월 1일까지 루가 강 위 모든 다리는 폭파되어 소련군의 징역을 지연시켰고 독일군은 나르바 강이 방어선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나르바 시내에는 두 개의 고대 요새가 있었다. 서쪽 강둑에는 독일계 헤르만스부르크 성이, 동쪽 강둑에는 러시아의 아이반고로드 요새가 있었다. 두 요새 사이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주요 다리가 있었고 그 남쪽에는 철도 다리도 있었다.
나르바 강 동쪽 북부 외곽은 네덜란드 사단 공병대대가 방어했고 서쪽 강둑 북쪽 끝은 SS 저14 포병대대가 지켰다. 도시 중심부는 노를란트 사단 공병대대가, 남쪽 끝은 사단 포병연대가 방어했다. 남서쪽 출입로는 SS 제24면대가 지켰다. 이 무장 친위대 부대들 외에도 여러 보병사단의 잔존 병력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투 집단들과 일부 경찰 부대들이 방어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방어 준비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도착하자마자 소련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고대 도시 나르바는 곧 폐허로 변했고 그 파괴는 너무 심각하여 노를란트 사단의 SS 장군 프리츠 폰 숄츠는 그의 지휘본부를 낡은 민간 버스에 설치하고 필요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2월 초 소련군은 2차례 나르바 강을 도하하려 시도했으나 무장 친위대 병력, 특히 노를란트 사단 전차대대의 정찰소대 헤르만 폰 살사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저지되었다. 전투 초기 몇 달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떠올리게 할 만큼 끔찍했다. 양측 모두 견고하게 참회 자리 잡았고 적에게서 한치를 빼앗는데도 수백 명의 목숨이 필요했다. 매일 지상전이 벌어졌고 포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3월 7일 도시에는 12시간 동안 이어지는 극심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어서 포격도 시작되었다. 다행히 민간인들은 이미 대피했고 방어군은 지하 참회 잘 자리 잡고 있어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차량 포 장비에는 큰 손실이 발생했다. 나르바의 고대 독일 요새는 이 시기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2월 12일 소련군은 마침내 상당한 병력을 이끌고 도시 북서 외곽의 서쪽 강둑으로 도하하는 데 성공했다. 상황은 빠르게 위기로 치달았고 가용한 모든 병력이 급히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3월 7일의 폭격 이후 소련군은 나르바강 동쪽 2개 교두보에 집중 공격을 가했다. 이 지역은 독일군 연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끈질긴 네덜란드 자원병들은 소련군의 모든 공격을 저지했으며 심지어 반격에 나서 소련군을 공포 속에 후퇴하게 만들었다. 이 연대의 지휘관인 SS 대위 볼프강 유에르헬 wolfgang Churchill은 이러한 공로로 기사 십자훈장을 수훈받았지만 그의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될 운명이었다. 이러한 인상적인 방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리리엔바흐 전선에 대한 소련의 압박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결국 독일군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실제로 소련군 전차가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빠르게 아이반고로드와 나르바의 주요 다리로 진격해오면서 거의 그 일이 일어날 뻔했다.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펜터 중형 전차를 장비한 헤르만 폰 살사 전차대대 제1중대의 도착 덕분이었다. 이후 몇 주간 나르바 전선의 무장 친위대 부대들은 방어 진지를 최대한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전투는 이전보다 덜 격렬했으며 독일군을 쉴 틈 없이 압박하고 휴식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컸지 독일군을 강제로 몰아내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그동안 독일군 방어선에 대한 소련군의 포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는 방어군의 사상자를 점점 증가시켰다. 덴마크 자원병들의 결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으며 SS 포병의 집중 사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남동쪽 전선의 요충지 중 하나였던 선샤인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거점은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SS 소속 덴마크 하사 이곤 크리스토퍼선은 SS 덴마크 연대 제7중대의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흩어진 중대 생존자들을 모아 돌격대를 조직했다. 크리스토퍼선과 그의 병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적에게 돌진했으며 치열한 백병전 끝에 독일군 거점에서 소련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신속한 대응과 주도적인 행동으로 인해 크리스토퍼선은 즉석에서 대대장으로부터 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독일군과 외국인 자원병으로 구성된 무장친위대 병사들이 전쟁 내내 보여준 헌신과 용기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이러한 국지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르바 전선에서의 독일군 방어는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 소련군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 독일군은 나르바에서의 전황이 결국 유지 불가능해질 날이 올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쪽으로 약 24km 15마일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방어선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어군이 유리한 사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탄넨베르크선 리니에 탄넨베르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향후 몇 달 동안 이 방어지는 접근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될 것이었다. 6월 중순 독일군 정보부는 나르바를 향한 새로운 소련의 대규모 공세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도시 전면의 방어선이 그러한 규모의 공격을 견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SS 제3기갑군단이 도시 안에서보다 탄넨베르크선에서 방어 작전을 펼치는 것이 훨씬 나아야 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7월 24일 붉은 군대의 제3발트 전선군 약 20개 사단 규모은 나르바 방어선을 향해 공세를 개시했다. 일부 독일군 부대는 이미 탄넨베르크 선으로 후퇴를 시작했지만 소련군의 신속한 포위 작전으로 인해 SS 제3기갑군단은 포위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독일 사단은 저항에 성공했으나 소련군은 결국 도시 주변으로 우회하여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무장 친위대 부대들은 나르바 강 동쪽 둑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도시가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철수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7월 26일 새벽 SS 공병대는 헤르만스부르크와 이반 고로드를 잇는 주요 다리를 폭파했다. 그러나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자 주변에 있던 독일군 병사들은 경악했다. 다리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다. 공병대는 이미 철수를 위해 숙소로 돌아간 상태였으며 이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계산 실수였는지 폭약 설치 오류였는지 혹은 사보타주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공병 지휘관이자 SS 장교였던 귄터 반호퍼, 군터 완호퍼는 다리 폭발을 감독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소련군이 멀쩡한 다리를 건너 돌격해오는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반호퍼는 병사들을 다시 소집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차량이 고장나면서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철수 중이던 다른 독일군 병사들은 다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고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박격포 사격을 요청했다. 독일군의 정밀한 사격 덕분에 소련군은 다리에서 물러나 동쪽 강둑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반호퍼는 상관에게 심하게 질책당했고 심지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나르바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신 그는 병사들과 함께 자살에 가까운 임무에 투입되었다. 반호퍼와 공병들은 다리에 추가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이미 다리 동쪽 둑에 매복해 있던 소련군의 집중사격에 직면했다. 소련군은 이 중요한 강 교차점의 파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엄폐 없이 노출된 반호퍼의 병사들은 소련군의 무자비한 사격 속에서 파리처럼 쓰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들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다리가 마침내 나르바강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사이 대부분의 무장 친위대 사단들은 단계적으로 탄넨베르크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대는 지정된 위치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이파르트 장군 연대 레기미엔토 제네랄 세이파르트는 소련군의 빠른 진격에 따라 적 후반기에 고립되고 말았다. 이 고립된 네덜란드 병사들을 구출하려는 구조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세이파르트 연대의 생존자들은 소규모 조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독일군 방어선으로 복귀를 시도했다. 이들 중 약 20%만이 돌아올 수 있었고 나머지는 소련군에게 포로가 되거나 전사했다. 독일군이 겨우 탄넨베르크 방어선에 도착하자마자 소련군의 맹공격이 퍼부어졌다. 방어선 남동부는 덴마크 자원병으로 구성된 덴마크 연대가 맡고 있었고 이들은 소련군이 여러 지점에서 방어선을 돌파함에 따라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탄넨베르크에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전에 가능한 많은 독일군을 죽이려 했다. 이는 말 그대로 학살이었다. 그러나 결국 상당수 독일군 병력이 탄넨베르크 방어선으로의 후퇴에 성공했다. 다행히도 이 방어선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세워졌고 지역의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다. 독일군은 해안에서 뻗어나온 높은 구릉지대인 스웨덴, 벽, 무로, 수에초를 마주한 지점에 집중 배치되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3개의 언덕 주위를 방어 거점으로 삼았다. 이처럼 잘 방어된 진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소련군에게 큰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었지만 스탈린은 병사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독일군이 진지에 자리 잡자 붉은 군대는 전차 부대를 계속 집결시켰고 준비가 완료되자 고아원의 언덕 콜리나 델 오르파나토이라 불리던 지역에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 이곳은 독일 해병 보병들이 방어하고 있었다. 소련군의 첫 공격은 기습 효과를 노리고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 전차의 지원을 받은 소련군은 독일군 진지를 빠르게 돌파했고 고아원의 언덕 동쪽 사면을 점령했다. 즉시 덴마크 연대는 방역에 나섰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무기로 무장한 병사들을 투입했다. 짧지만 격렬한 전투 끝에 소련 전차들은 파괴되었고 전선은 복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붉은 군대는 탄넨베르크 전선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했다. 약 30대의 소련 전차가 덴마크 연대의 제10 및 제11중대가 방어하고 있던 전선을 공격했다. SS 소속 덴마크 병사들은 소련군이 매우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판처파우스트로 집중 사격을 가했다. 단 몇 분 만에 절반 가까운 전차가 불길에 휩싸였고 나머지는 퇴각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둠이 깔린 밤, 소련군은 독일군 방어선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두 덴마크 중대를 포위해 전멸시켰다. 7월 27일 SS 제3기 갑군단의 상황은 암울했다. 사상자는 심각했고 대부분의 부대는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으며 일부는 전차를 포함해 완전히 괴멸당했다. SS 대위 슈타이너 스타이너는 전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포병 전력을 결정적인 지점에 집중시켰다. 이제 병력을 잃고 지친 독일군은 붉은 군대의 17개 사단, 그중 6개는 기갑사단이라는 압도적인 병력과 맞서야 했다. 게다가 소련군은 나르바의 다리를 수리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로 인해 증원 병력이 매 시간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7월 28일 소련군의 끊임없는 압박은 결국 독일군이 고아원의 언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생존자들은 가까스로 서쪽의 다음 방어 거점인 그레나디어 언덕 콜리나 그레나디어까지 후퇴할 수 있었다. 승리를 거둔 소련군은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SS 소속 덴마크 자원병 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진지를 강력하게 공격했다. 독일 포병 부대의 개입만이 소련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SS 부대가 고아원의 언덕을 탈환하려던 이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7월 29일 소련군은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동반한 공격을 재개하며 새로운 공세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8월 3일 단호한 소련군의 공격은 그레나디어 언덕에 위치한 독일군 진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회주의적으로 구성된 징벌 중대 병사들로 구성된 전투 집단의 즉각적인 개입 덕분에 격퇴되었다. 이들은 무장 친위대 소속의 불명예를 안고 징벌 부대로 보내졌던 병사들이었지만 치열한 백병전을 통해 소련군을 언덕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마지막 소련군 공격이 실패로 끝난 뒤 양측은 전열을 정비하며 잠시 평온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 전의 휴식이었다. 1944년 9월 16일 탄넨베르크 방어선을 둘러싼 전선은 다시금 폭력으로 폭발했다. 소련군 제3발트 전선군이 새로운 공세를 개시한 것이다. 불행히도 독일군에게 있어 히틀러는 이 군단이 소모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에스토니아를 소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들을 희생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부군 집단 셰렉누페 노르 사령관 페르디난트 쇠르너 페르디난 셔르너
상급 대장은 그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르바 군단의 철수를 허용하기로 결심했다. 9월 18일 밤 모든 무장친위대 부대들은 전선에서 철수하여 에스토니아 서부로 재배치되었다. 나르바 전선에서 무장친위대 자원병 사단들이 보여준 뛰어난 전투력은 총 29개의 기사 십자 훈장 수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수많은 훈장으로도 독일이 동부 전선에서 점점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스탈린의 계산은 정확했다. 탄넨베르크 방어선의 최종 붕괴는 붉은 군대에게 새로운 승리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1914년 9월 1일 핀란드는 독일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소련과의 정전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4일 후 핀란드는 소련이 자국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 라트비아에서의 소련군 공세가 에스토니아 내 독일군을 완전히 포위할 위협을 가하자 북부군 집단은 에스토니아에서의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철수 작전은 아스터 에이스터라는 암호명을 부여받았다. 1444년 9월 17일 터도르 프루하르디 테오도르 부차르디 부제독이 지휘하는 해군 함대는 독일군 부대 및 에스토니아 민간인들의 철수를 개시했다. 단 6일 만에 약 5만 명의 병사와 1000명의 포로가 에스토니아에서 철수했다. 에스토니아에 주둔하던 독일 제18군의 부대는 라트비아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철수 도중 독일 지휘부는 수천 명의 에스토니아인 징집병들을 군 복무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나 소련군이 발트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해가면서 현지 주민들을 강제 징집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양측에서 전투하게 되었고 수천 명의 에스토니아인들은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숲의 형제들 헤르마노 델 보케이라 불리는 파르티잔 저항군에 가담했다. 소련의 에스토니아 재지배는 무력으로 이루어졌고 1944년부터 1500년 사이에 에스토니아의 소련화 소비에트화가 진행되었다. 강제 농업 집단화는 1947년에 시작되어 1949년 3월 22,500명의 에스토니아인들이 강제 추방당한 이후 마무리되었다. 모든 개인 농장이 국유화되었고 농민들은 국가 집단 농장에 편입되도록 강요당했다. 숲의 형제들의 무장 저항 외에도 학생들로 구성된 비밀 민족주의 조직들이 존재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체포되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소련의 에스토니아 재정복은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쿠를란드 포위망, 동부 전선에서 제3제국의 마지막 요새, 에스토니아 함락과 무장친위대의 철수 이후 붉은 군대는 발트 국가들에서의 공세를 강화하며 독일군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에스토니아가 소련의 손에 넘어가고 핀란드가 전쟁에서 이탈하자 스탈린은 독일군을 발트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대한 총공세를 명령했다. 1944년 가을의 소련군 공세는 북부군 집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쿠를란드 반도에 가두었다. 이곳에서 주축국 병력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항을 지속했다. 완전히 포위된 차의 보급도 증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쿠를란드의 참호를 판 병력은 맹렬히 저항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들은 1944년 10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붉은 군대의 반복된 공세를 견뎌내며 진지를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되고 독일의 항복이 확인된 이후에야 이 방어군은 소련군에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부 전선에서 제3제국의 마지막 저항 거점 중 하나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1944년 여름의 파괴적인 소련군 공세 이후 라트비아 북서단은 전례 없는 군사적 보루가 되었다. 쿠를란드 콜세메로 알려진 이 지역은 리가만과 발트해 사이에 27,28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가장 서쪽 지점은 사레마 섬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이르베 해협으로 구분된다. 쿠를란드의 지형은 다양하고 도전적이다. 참나무, 자작나무, 침엽수로 구성된 밀림, 수많은 호수와 습지, 광범위한 사구지대와 해발 312m의 가이진칼른스산 가이진칼사 똑같은 고지대는 반도를 자연스러운 요새로 만들었다. 이 군사적 고립은 바그라티온 작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1944년 여름 이 소련군 공세는 독일의 중앙군 집단을 거의 전멸시켰고 10월 7일 리가 공세를 통해 북부군 집단과 중앙군 집단 사이의 지상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 고립은 전략가들이 쿠를란드 포위망이라 부르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동쪽의 투쿰스에서 서쪽의 리에파자, 한국까지 약 250km, 발트해 해안선 약 300km에 달하는 방어선이었다. 이 방어선 안에는 독일군과 라트비아군 병력을 합쳐 약 50만 명의 병력이 갇히게 되었고 이들은 바다만을 통한 보급과 철수에 의존해야 했다. 쿠를란드의 방어 형세는 세 개의 주요 지휘체계로 구성되었다. 동부는 제16군, 중앙은 그라서 그룹, 서부 해안은 제18군이 방어를 맡았고 총지휘는 페르디난트 쇠르너 장군이 맡았다. 이 전투 집단은 대략 50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다. 독일군 35만 명, 라트비아군 14만 8천 명, 에스토니아군 1200명. 또한 티엘레, 제독이 이끄는 해군과 플루크바일 피플룩베일 장군이 지휘하는 공군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510대의 장갑 차량과 1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리가, 즉 1941년에 상실한 라트비아 수도를 재탈환한 후 소련 최고사령부 STAVKA 레이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발트 지역의 새 전선을 집중해 쿠를란드 고립 지역을 완전히 제거할 것인가, 혹은 소규모 병력을 배치해 그곳을 고립시킨 채 주력 병력을 동프로이센과 베를린으로 돌릴 것인가. 예상과 달리 스탈린은 첫 번째 선택지를 택했고 쿠를란드 반도에서 마주하게 될 저항을 과소평가했다. 이 결정은 작전을 전쟁 말까지 길게 끌게 했다. 소련군은 약 8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러시아 병력 75만 명, 공산주의 성향 라트비아인 5만 명, 또한 3,000대의 장갑 차량과 4,700대의 항공기를 투입했고 바그라미안, 에레멘코 원수들이 지휘를 맡아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라트비아 수도까지 넓게 아크 형태로 병력을 배치했다. 1944년 10월 16일 소련군은 쿠를란드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개시했다. 공세는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인 프리에쿨레와 피켈라이 사이 40km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주요 목표는 리에파야 항구였다. 징역은 제6근위군과 저11 소련군이 선봉에 섰으며 카투샤 다연장 로켓포와 독일에서 노획한 네벨베르퍼를 포함한 대규모 공중 및 포병 폭격이 선행되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소련군에게 전면적인 참패로 돌아왔다. 제12기 갑사단에서 마제카이를 탈취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저163 인민척탄병사단과 제4와 제14 기갑사단의 효과적인 방역으로 소련군의 징역은 빠르게 중단되었다. 손실이 너무 커서 소련군 부대는 마비 상태가 되었다. 동부 전선에서는 제2발트 전선군이 제22군을 동원해 아우체와 살두스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돌패 성공했지만 도벨레와 드주크스테 근처에서 제19 SS 라트비아 척탄병 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 부대는 사실상 지원 없이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3개 적 사단의 공격을 저지했다. 동시에 유르말라, 줄마라 인근 지역에서는 소련 제3충격군이 제281 경비사단, 제2호 22729 보병사단의 방어벽에 가로막혔다. 소련군의 공세가 무산되자 독일 제18군은 10월 24일 방역에 나섰다. 이 작전은 포에르치 장군의 제10군단이 주도했으며 제4 및 제14 기갑사단, 제30 보병사단, 제31 및 저1563 인민척탄병사단이 임시 편성된 전력으로 투입되었다. 이 방역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단 48시간 만에 진흙투성이 지형 3km를 회복했고 10월 26일에는 바이노데 지역을 탈환했다. 첫 번째 공세가 실패한 지 불과 24시간 후인 10월 27일 보다 대규모의 소련군 공세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3개의 발트 전선 소속 약 60개 사단이 쿠를란드 전방 방어선 전체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했다. 가장 치열한 교전 중 하나는 동부 전선에서 벌어졌는데
제3충격군이 제21사 보병사단을 원래의 방어선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징역은 리엘라우체 호수 주변의 정교한 요새화된 방어선과 이어진 제121 보병사단의 단호한 방역에 의해 저지되었다. 루프트바페의 제21 대공포병사단은 아우체에서 포위되며 위기를 맞았지만 제12 기갑사단과 제389 보병사단이 포위망을 돌파하여 구출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 부대는 방어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인근 지역에서는 제6근위군이 이전의 포격으로 약화된 참호를 돌파하고 바이나대와 스쿠오다스 사이에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침투에 성공했다. 수백 대의 T-34, KV-1, ISE 전차가 단 8km를 진격한 뒤 정교하게 짜인 매복망에 빠졌다. 양측 숲속에 숨어있던 보병들이 판처파우스트와 위장된 PK-38 대전차포로 공격을 개시했고 37대의 판터 전차가 정면에서 기습 돌격을 가해 수십 대의 소련 전차를 파괴했다. 악천후로 인해 소련군의 공중 지원은 예상보다 효과가 떨어졌고 디터 흐라박, 디터 H라바키 이끄는 포클프 FW-190 전투기 편대는 구름을 이용해 소련군 항공기 5대를 격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항공대는 아우체와 특히 리에파야 항만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10월 28일 소련군 공세가 한창일 무렵 이전까지 프리에쿨레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던 제4기갑사단이 국지적 방역을 개시했다. 이 작전에는 제30 보병사단 병력 일부, 판터 전차 및 타이거 전차 4대가 동원되었다. 비록 이 작전은 아시테 근방에서 소련군 제29 소총사단에 의해 저지되기 전까지 10km도 못 되는 징역에 그쳤지만 전술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약 300명의 전사자를 내는 대가로 적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주었고 ES2 전차 약 12대를 포함한 4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했다. 사기갑사단의 방역 직후인 10월 29일 제1발트 전성군은 이 부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세 역시 프리에쿨레와 스쿠오다스 사이 지역에서 격퇴되었다. 이는 제14 기갑사단, 제30 보병사단, 그리고 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출신 자원병으로 구성된 제11SS 기갑사단 노를란트의 적시 도착 덕분이었다. 10월 31일 프리에쿨레에서는 동일한 전투 양상이 반복되었다. 소련군 제23, 212, 356, 415 소총사단이 제14 기갑사단의 무젤 장군 지휘하에 운용된 위장 전술과 숲속 매복 전차 및 보병 전력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붉은 군대가 거둔 유일한 주요 징역은 라트비아 중부 전선에서였는데 여기서 소련군은 그라서 그룹이 방어 중이던 지역에서 약 6km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 징역은 곧 수렁지형 루프트바페 제21대 공포병사단의 정밀 포격 그리고 제83 및 제389보 병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멈추었다. 공격자들은 브륜힐데 라인이라 불리는 거의 침투 불가능한 요새에 직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가을 특유의 기상 악화는 쿠를란드를 진흙투성이의 늪지대로 바꾸어 소련 최고사령부 STAVKA는 11월 7일부터 모든 대규모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전투활동은 소규모 충돌에 국한되었다. 국지적 교전, 포격전, 후방 목표를 노린 소련군의 공습, 특히 벤츠필스와 리에파야의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습이 이어졌다. 리에파야에서는 독일 화물선 시프백, 배수량 2150톤, 이 기로에 의해 침몰하여 무기 및 포병 장비를 포함한 귀중한 화물이 유실되었다. 11월 19일 얼어붙은 지형의 이점을 노리고 제1발트 전선군은 공세를 재개했다. 하지만 두 가지 전술적 오류가 곧바로 드러났다. 첫째, 낮 동안의 기온 상승으로 지면이 녹았고, 둘째, 공격 준비를 위한 포격이 집안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소련 기계화 부대는 독일 방어선을 약 10km 돌파했음에도 진흙 속에 갇혔고, 이는 독일군 방어자들이 즉각 방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크로테 케이로테 인근의 제103 소총사단과 펠치, 남쪽의 또 다른 기갑 부대가 처절히 경험한 현실이었다. 이후 7일간
소련군은 상당한 피해와 전선 전반의 후퇴를 겪었고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전과는 제한적이었다. 그중 하나는 11월 26일 한 기계화 부대가 예르가바, 젤가바와 리에파야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차단하는 전진 포병 진지를 구축한 것이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의 혹한으로 인해 소련군의 대부분 작전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편 쿠를란드 집단군도 자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질 디센트리, 전염병이 병력 전반에 퍼지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쿠를란드의 전장은 완전히 눈으로 덮였고 양측 모두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병사들은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환경과의 싸움, 침수된 참호를 배수하고 진흙 미끄럼을 막기 위해 방벽을 보강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항공활동만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그중 리디아 슐라이키나 같은 조종사는 독일군 항공기 2대를 격추시켰으며 유명한 아르메니아계 비행사 넬손 스테파냔은 14일 리에파야 상공에서 적 전투기에 의해 전사했다. 12월 21일 또 하나의 소련군 공세 단계가 시작되었다. 늘 그랬듯이 강력한 포격 후 보병 및 기갑부대의 대규모 돌격이 뒤따랐다. 첫 충격은 살두스에서 저163 인민척탄병사단 및 제132, 205, 218, 225, 339 보병사단에 집중되었다. 이 압박으로 독일군은 일부 방어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군은 살두스 리에파야 철도 연결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제3충격군은 라트비아 SS 제6군단을 상대로 유사한 작전을 개시했다. 판파리. 인근에서 자원병들은 초기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선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브란너 장군이 지휘하는 제9112 자주포 대대가 적시에 도착하여 상황을 안정시켰다. 이 대대의 구축 전차는 T-34 및 IS-2 등 소련 전차 26대를 파괴하며 전면 붕괴를 방지했다. 12월 22일 소련군은 판팔리에서 라트비아 SS 제6군단을 다시 공격했지만 전날보다 더욱 결연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제4기갑사단에서 긴급 투입된 티거 전차 10대와 판터 전차 20대로 구성된 독일 기갑부대가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날 공세 실패 이후 12월 23일 소련군 사령부는 심리전을 시도했다. 라트비아인을 상대로 라트비아인을 투입하는 전략이었다. 친소 라트비아인들로 구성된 제201 기계화 사단과 제308 소총사단이 라트비아 SS 제19 척탄병사단 소속의 동포들과 싸우도록 배치되었다. 이 전략은 초반에는 효과를 발휘하여 공산주의 성향의 라트비아 부대가 레스테네에서 상대를 몰아내고 드주크스테까지 3km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6군단의 다른 부대들과 라트비아 보조 경찰대가 개입하면서 징역이 중단되었다. 성탄절 전야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에는 다시 드주크스테의 라트비아 방어 진지에 소련군이 총공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 시도 또한 실패로 끝났다. 특히 12월 27일 제19SS 사단이 제93 및 제227 보병사단의 증원을 받으면서 방어선은 철벽이 되었다. 12월 28일 친소 라트비아 제308 사단은 제93보 병사단을 상대로 2km의 제한적인 징역에 성공했으나 이 성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날 제19SS 척탄병사단의 방역이 일부 지역을 탈환했고 1월 31일 룸바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동족 간의 전투는 제308 사단에서 대규모 탈영을 야기했고 결국 소련군 지휘부는 해당 부대를 쿠를란드 전선에서 완전히 철수시켜야 했다. 제19SS 척탄병사단은 1945년 1월 5일 드주크스테 남동쪽에서 또 다른 방역작전을 성공시키며 3km를 추가로 회복했고 이 전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대 중 하나로 입지를 굳혔다. 이 일련의 실패 이후
소련군은 1월 23일까지 모든 대규모 작전을 중단했으며 이날 새 발트 전선은 살두스 및 드주크스테 전선에 새 공격을 개시했다. 결과는 이전과 비슷했다. 독일 라트비아 연합 방어군은 숲속 진지에 완전히 매복한 채 판처파우스트 및 판처슈렉으로 무장하여 첫 번째 소련 공세를 손쉽게 무력화시켰다. 피리에쿨레 전선에서는 1월 25일 제6근위군과 저11 소련군이 제912 자주포 대대의 구축 전차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지되었다. 동시에 제2발트 전선군의 기갑부대는 스쿠오닷에서 제10시 기갑사단과 제11 SS 기갑사단 노를란트의 스칸디나비아 출신 자원병들에게 발이 묶였다. 2월 3일 소련군 지휘부는 작전을 완전히 취소하고 철수를 명령했다. 이 공세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수백 대의 장갑차 손실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남겼다. 1945년 초 쿠를란드 집단군은 사령부 개편을 단행하여 페르디난트 쇠르너 장군의 이임 후 로타르 렌둘리크 장군이 지휘를 맡았다. 이 기간 동안 독일 해군 크릭스마린의 발트해를 통해 일부 핵심 부대를 철수시켰다. 제4기갑사단, 제11 SS기갑사단 노를란트, 제215 보병사단 등이 북독일 항구로 이동되었다. 동시에 약 2,500명의 라트비아 자원병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어 라트비아를 방어하기 위해 제6SS 군단에 합류했다. 민간인 탈출도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약 4,500명의 라트비아인이 중립국 스웨덴으로 탈출했다. 이는 라트비아 집단 자원 및 연락기구 오르가니자촌 레토나 데 레쿠소스 코렉티보시 콘탁토스의 협조로 가능했으며 소형 선박을 제공받아 구조작전을 수행했다. 1945년 2월 20일 새벽 소련군은 쿠를란드를 상대로 최대 규모의 공세를 개시했다. 총 21개 사단이 투입되었고 목표는 추축국 제16군과 제18군을 분단하는 것이었다. 공세 전 소련군은 프리에쿨레와 드주크스테 사이 방어선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포격을 가했다. 이번에는 소련군이 눈에 띄는 징역을 이루었고 독일 라트비아 전방 방어선을 돌파해 쿠르트 헤링커트 헤링 장군의 제126 보병사단을 프리에쿨레에서 포위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포위 병력은 이틀 후 포위망을 돌파하며 북쪽으로 철수했고 프리에쿨레는 소련 저11군에 넘겨졌다. 7일 후인 3월 1일 제3발트 전선군은 투쿰스 방어선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라트비아 SS 제19 척탄병사단과 제24보 병사단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두 부대는 제브루스 호수 라고셈룻까지 철수해야 했다. 그 결과 소련군은 리에파야 항에서 불과 20km, 투쿰스에서 18km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쿠를란드에서의 마지막 소련군 공세는 1945년 3월 18일 시작되었으며 또다시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동반했다. 이번 공격은 살두스 남부, 그라서, 기라서, 그룹이 방어 중인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련군은 숲과 농장이 흩어져 있는 지형에서 제1한 보병사단의 매복 병력과 제12 및 제14 기갑사단의 방역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지되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 끝에 제1발트 전선군의 지휘관 이반 바그라미안 원수와 제2발트 전선군의 지휘관 안드레이 예레멘코 장군은 쿠를란드에서의 징역이 인명 및 물자 손실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스탈린의 승인을 받은 이들은 결국 공세를 중단하고 소규모 봉쇄 병력만 남긴 채 대부분의 부대를 독일 침공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 세 개의 발트 전선군이 해체되었고 러니드 고보로프, 레오니드 고보롭 장군이 지휘하는 5개 소련군 집단이 봉쇄 병력으로서 레닌그라드 전선군에 소속되어 남았다. 1945년 4월부터 쿠를란드 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은 국지적인 교전과 리에파야 한글 중심으로 한 소련군의 제한적 공습으로 축소되었다.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자살하고 칼 드니츠 제독이 임시국가 원수로 지명되면서 그는 즉시
연합국과 제3제국의 항복 협상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쿠를란드 방어의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5월 3일부터 8일 사이 데니츠는 리에파야와 벤츠필스 항구에서 약 2만 명의 독일군 병력을 독일 및 스웨덴으로 선박을 통해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외에도 일부 병력은 그롭이나 시롭이나 비행장에서 융커스 GH-22 수송기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전체 편대 중 단 2대만 소련 전투기의 추적을 피해 무사히 이탈할 수 있었다. 1945년 5월 9일 제3제국의 항복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에 공식적으로 발효된 지 하루 만에 쿠를란드 고립지역에 포위된 독일군은 마지막 지휘관인 카를 힐페르트 장군의 지시에 따라 붉은 군대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그에 앞서 많은 병사들이 군 장비를 고의로 파괴하거나 방치했고 전차, 대포, 소형 무기 등은 습지나 지역의 호수에 버려지거나 라트비아의 반소련 저항 세력인 숲의 형제들에게 넘겨졌다. 항복 결과 해체된 쿠를란드 집단군 소속 약 23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 중 189,112명은 독일군, 약 20만 명은 라트비아 전투원이었다. 포로 중에는 고위 장교 42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41명은 독일 장군, 1명은 라트비아 장군이었다. 제20 에스토니아 SS 척탄 병사단 발트해의 마지막 전사들. 이 전투에 참여한 SS 사단 중 하나는 제20 에스토니아 SS 척탄 병사단이었다.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1년 후이자 탈린 수복 기념일과 맞물려 1942년 여름 에스토니아 SS 군단의 창설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 부대는 처음에 에스토니아인 지원자 80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수는 1280명으로 증가했다. 신병들은 폴란드의 대비차 변경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1943년 2월 저 SS 기갑사단 비킹에 배속되었다. 그들은 에스토니아 SS 기갑 척탄병대대 나르바의 일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단순히 SS 나르바 대대로 알려지게 되었다. SS 나르바 대대는 후방에서 공산주의자 빨치산 토벌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1443년 7월 동부전선으로 이동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근처 하르키우 남쪽 안드레이예프카 지역에서 배치되었다. 이 지역에서 대대는 수적으로 압도적인 소련군에 맞서 영웅적인 저항을 펼쳤다. 격렬한 전투에서 대대는 643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7,000명 이상의 소련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대대원 40명이 철십자 훈장을 수훈했다. 1944년 초 SS 나르바 대대는 우크라이나 서부 코르순 체르카시 포위망에 다른 추축국 부대들과 함께 갇히게 되었다. 전멸 직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들은 포위망을 돌파하여 폴란드로 탈출하였고 그곳에서 잠시 재정비할 수 있었다. 에스토니아로 철수한 후 이 부대는 대대적인 보강을 받았다. 독일 국방군과 핀란드군 출신 참전 경험자를 포함한 15,000명의 에스토니아 자원병이 합류했다. 이 대규모 증원으로 인해 부대는 에스토니아 SS 제20 척탄병사단으로 확장 및 재편성되었으며 동부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 SS 부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에스토니아 SS 제20 척탄병사단은 제45, 46, 47 SS 척탄병연대와 제20 SSS 포병연대를 포함한 3개의 보병연대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소총수, 구축전차, 대공포, 공병, 정찰대대 등 다양한 특수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개인 장비는 다양했으며 마우저 소총, MP40 기관단총, MG34 및 MP42 기관총, 프랑스제, MP24, 슬래시29 경기관총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판처슈렉과 판처파우스트 같은 대전차 무기도 운용되었다. 차량 장비로는 해처전차 24대를 포함해 정찰 및 험지 이동용으로 사용된 슈빈바겐 수륙양용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단의 공식 상징은 에스토니아를 의미하는 양식화된 이자와 교차된 검 모양이었으며 방패 문양은 에스토니아 국기를 본뜬 파란색, 검정색, 흰색의 가로줄이 특징이었다. 1944년 2월 8일 폴 벤트 장군 휘하의 이 사단은 제3 SS 기갑군단에 배속되어 페이푸스 호수에서
나르바만에 이르는 서한 전선에 배치되었다. 2월 20일 바사, 시베르스티, 베프스킬라 인근 지역에서 소련군과의 직접 전투에 돌입했다. 제45척탄 병연대는 정면 돌격을 감행했고 제46연대는 기만 공격을 통해 측면으로 침투하여 지뢰밭을 돌파했다. 이 포위 기동으로 인해 소련군 제378 소총사단은 거의 전멸했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나르바 동쪽 강변에서 축출되었다. 에스토니아 병사들은 약 4개월 동안 나르바 지역에 머물렀고 7월 25일에는 타넨베르크 방어선으로 이동하여 킨더하임 언덕에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이곳에서 에미오기 강이 교두보에서 소련군 2개 사단을 몰아내고 토르니메기 묘지 전투에서는 대규모 소련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등 주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에서는 야전 병원에 있던 부상자들까지 전투에 참가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사단은 타르투 탈환을 목표로 방역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으로 소련군의 16,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입혔으나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인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1944년 9월 중순 에스토니아 철수 명령이 내려지자 사단은 고국을 떠나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마주했다. 일부 병사들은 잔류하여 숲의 형제들이라는 반소련 게릴라 부대를 조직했고 이들은 냉전 시기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약 11,000명의 에스토니아 병사들과 2,500명의 독일군, 클로우가 강제 수용소에서 온 소련 및 유대인 포로 2,500명은 남쪽으로 철수하여 제3제국 국경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1945년 초 사단은 심각한 손실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이하머로 재배치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더 강과 나이세 강 사이 방어를 위해 전선에 다시 투입되었다. 이곳에서 사단은 소련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오버글로가우, 팔켄베르크, 프리드베르크 지역에서 교전이 이루어졌다. 3월 17일 사단은 실레지아에서의 실패한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3월 19일 골드베르크 마을에서 포위망을 돌파하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다. 제20 에스토니아 SS 척탄 병사단의 마지막 전장은 체코슬로바키아였다. 1945년 5월 체코 레지스탕스의 프라하 봉기와 붉은 군대의 수도 접근이 겹쳤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프라하 외곽에서 싸운 후 서쪽으로 철수에 성공했으나 약 500명의 에스토니아 자원병은 체코 파르티잔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독일군으로 오인되어 모욕과 고문을 당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인간 횃불 형태로 산채로 불태워지는 참혹한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1945년 5월 8일 제20 에스토니아 SS 척탄 병사단은 오스트리아에서 미군에 공식 항복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이 참전 용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북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바이도 비틀레, 바이도 미이틀레 대위가 이끄는 에스토니아 참전 용사 300명은 군 복무에 재편성되었고 이들은 뉘른베르크 재판 1945 1936 당시 독일 전범 감시 임무를 수행한 제사 흔히 121경 비중대로 편성되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냉전 종식과 1990년 에스토니아 독립 이후 제20 에스토니아 SS 척탄 병사단의 참전 용사들은 공식적으로 국민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탈린 자유투쟁박물관은 이 전투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웠으며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청후 10년부터 1945년 사이 볼셰비즘에 맞서 싸우고 에스토니아의 독립 회복을 위해 싸운 에스토니아 자원병들에게 1945년이 되자 전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분명했다. 히틀러는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보였고 그의 불안정한 태도는 명령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측근들을 점점 더 의심하며 자신에게 충성하던 이들조차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장친위대를 향한 신뢰는 끝내 잃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무장친위대는 1945년에도 독일군 가운데 유일하게 계속 확장된 부대였다. 1월에는 기존 부대의 잔존 병력과 SS 학교 인원으로 구성된 제32 SS 자원 척탄 병사단이 창설되었고 2월에는 SS 샤를마뉴 척탄병 여단이 사단으로 격상되어
7,340명의 병력을 갖추게 되었다. 같은 달 경찰 부대가 무장친위대로 전환되어 제35SS 경찰 척탄 병사단이 창설되었다. 이외에도 SS는 3개의 사단을 추가로 창설했지만 이들은 병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전투에서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 정규군 부대를 편입시켜 무장친위대의 구조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창설된 부대는 제38SS 척탄병사단 리벨룽겐으로 SS 학교의 학생들과 교관들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은 고작 6,000명으로 일반 여단 규모에 불과했다. 이들은 경험도 훈련도 부족한 병사들이었고 전장에서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1945년 베를린을 붉은 군대의 징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비스와 군집단 헤레그루페 와익슬리 조직되었다. 이 군집단은 4월에 지엘로우 고지 전투와 할베 전투에 참전했지만 소련군의 징역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베를린에서는 제3SS 기갑군단이 무장친위대를 대표했다. 이 군단은 나르바 전투에서 탁월한 전과를 거둔 부대였으나 베를린에서는 예전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병력은 부족하고 화력도 빈약하며 보급 문제도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친위대 병사들은 베를린 최후의 방어전에서 탁월한 규율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나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무장친위대의 창시자 하인리히 히물러는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주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숨기려 했으며 하인리히 히칭거 중사라는 위조된 급여 장부를 사용해 5월 11일 남쪽으로 도주하여 프리드리히스쿠크로 향했다. 5월 21일 히물러는 2명의 수행원과 함께 해방된 소련 포로들이 세운 검문소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영국군에 인도되었다. 5월 23일 자신의 신분을 인정한 후 의사의 검진을 받으려는 순간 그는 숨겨두었던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15분도 안 되어 사망했다. 나르바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탐욕과 광신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히틀러는 스탈린에게 에스토니아를 되찾게 두기를 거부하며 승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에게 있어 제3제국의 병사들, 심지어 그가 아끼던 무장친위대조차도 결국 소모품에 불과했다. 한편 스탈린은 독일군이 결국 붕괴할 것이라 믿으며 무한정 전차 부대를 계속 전투에 투입했다. 이는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의미했지만 붉은 군대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레닌그라드 포위 해제 이후부터 소련 전차가 타넨베르크 방어선을 돌파하기까지 이어진 피해 수개월 동안 북부 에스토니아의 그 외딴 지역에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광신적이었던 무장친위대 병사들의 용맹한 이야기들과 이 전투가 1945년 연합군의 최종 승리에 지닌 전략적 중요성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